지금이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0년 독재의 성벽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평양의 심장부, 주석궁을 뒤흔드는 저 총성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독재자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이름, 김한솔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 세계 1%만이 알고 있는 소름 돋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옥수수 한 알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인민들의 눈물이 어떻게 거대한 불길이 되어 평양을 삼켰는지, 그리고 승리의 순간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그 1%의 반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전율에 대해서 사실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이 알던 북한은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마카오의 새벽은 늘 눅눅하고 축축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카지노의 불빛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그저 다른 세상의 별빛 같았죠. 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든 목줄을 잴 수 있는 올감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 앞 신문 사이에 끼워진 낡고 노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봉투에는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익숙한 너무나도 가슴 저린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솔아, 봄은 겨울의 심장 안에서 자란단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카오 공항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시던 그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수첩장을 넘기자 깨알 같은 암호와 함께 북한 내부 고위직들의 은밀한 계좌 정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벽해라는 붉은 직인이 찍힌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육중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일반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살기를 품은 전문 암살단의 발소리. 김정은의 명령을 받은 보위부 요원들이 드디어 제 은신처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가슴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은 10층 높이의 낭떠러지였지만 저들에게 잡히느니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솔 동지, 문 열라우. 다 알고 왔어. 문 너머에서 들리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에 제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 탈출용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수첩 속에 담긴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인육을 먹는다는 평양의 참혹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고 뒤편에서는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하수구를 기고 진흙탕을 굴러 도착한 곳은 마카오 외곽의 한 허름한 성형외과였습니다. 이 얼굴을 평양에서 가장 평범한 노동자의 안색으로 바꿔주십시오. 지문을 태우고 얼굴뼈를 깎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귀공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장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찌든 가난과 고통이 서린 40살 중년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력자들을 통해 압록강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아래에서 수천만 명의 동포가 숨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못다 이룬 꿈, 제가 평양에 가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강물에 몸을 적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감쌌지만 가슴 속에 품은 아버지의 수첩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첩 맨 뒷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12월 24일, 태양은 진다.
그날은 김정은이 가장 화려하게 축제를 여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평양의 심장에 칼을 꽂을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수첩 뒤에 숨겨진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믿었던 동지들 중 누가 저를 사지로 밀어 넣을 배신자인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인민복을 입고 낡은 배낭을 맨 채 평양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70년 독재의 성벽을 무너뜨릴 1%의 소름 돋는 작전, 그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기차는 낡은 비명을 지르며 평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제 옆자리엔 떼자국이 덕지덕지 앉은 손바지를 입은 한 노인이 6살 되어 보이는 손자를 품에 안고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졸고 있다기보다 굶주림의 기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품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른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입안에 넣어 침으로 녹인 뒤 아주 조금씩 떼어 손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본인의 배에선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데도 노인은 그저 손자의 오물거리는 입을 보며 마른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먹어? 오냐, 이 할애비는 아까 장마당에서 국수 한 그릇 뚝딱 했단다. 어서 먹으렴. 그 거짓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이 삼촌이 말하던 인민의 낙원인가요? 억만금의 비자금으로 와인을 마시는 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노인은 손자에게 줄 떡 한 조각을 위해 평생의 존엄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배낭 속에 숨겨둔 비상식량에 손을 댔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음식을 꺼내는 순간 저 노인은 보안원의 표적이 될 것이고 저는 정체가 탄로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의 황량한 들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평양역. 거대한 전광판에는 김정은의 활짝 웃는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광판 바로 아래 어두운 기둥 뒤에는 뼈만 남은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불빛은 오직 고위직들이 사는 아파트 창가에서만 반짝였고 골목 안쪽은 죽음 같은 고요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대동강, 구역, 버드나무 이발소, 역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보안원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뒤통수를 찔렀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위장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흔한 영양실조로 다리를 저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이발소. 낡은 간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비릿한 비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발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가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님, 머리하러 오셨소? 머리보다는 마음을 깎으러 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제 암구에 이발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위 소리가 멎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정적이 수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발사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이발 의자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숨겨져 있던 좁은 지하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솔 동지, 정말 오셨구만요. 이발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습한 공기 속에 수천 대의 소형 라디오가 쌓여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식을 인민들에게 전파하는 새벽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분이 당신을 기다리며 평생을 버텼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도를 지난 저를 안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고위 장교, 독재의 심장부에 우리 편이 숨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저를 낳기 위한 삼촌의 정교한 덫일까요? 이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석궁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그날이 오기만으려. 이발사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상에서 거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옥수색이다. 문 열어. 보이부의 급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발사는 제 등을 떠밀며 하수도로 연결된 비상구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편에서 이발사의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양의 첫날 밤은 그렇게 피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오직 하나, 가슴 속의 수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진 속 그 장교가 사실은 제 아버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수도의 악취는 차라리 달콤했습니다. 지상에서 풍겨오는 그 역겨운 피 냄새와 위선의 향기보다는 말입니다. 저는 차가운 오물 속에 몸을 담근 채 주석궁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삼촌의 측근들을 위한 충성의 연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빈곤을 이야기할 때 저 담장 너머에서는 프랑스산 샴페인이 터지고 최고급 스테이크가 접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바로 밑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연회장에서 버려진 뼈다귀와 남은 음식물을 실은 트럭이 나오자 어디선가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뼈만 남은 인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움켜쥐며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이 갓나 새끼들, 어디라고 기어나와. 보초병의 구두발이 한 여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아이에게 주려 했던 것인지 누렇게 변한 빵 조각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총개머리판이 무자비하게 내려쳐졌고 여인의 비명은 화려한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수도 창살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지금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영웅이 아니라 이 괴물 같은 체제를 통째로 도려낼 칼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는 하수도를 벗어나 평양 외곽의 폐허가 된 타가소 건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곳엔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교실 구석, 낡은 담요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지만 울 힘조차 없는지 그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품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새벽회의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이발소 노출, 내부의 배신자 존재, 모든 접선 중단, 수첩의 지시대로 지하 벙커로 이동하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그 인자한 이발사 동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이부의 고문실로 끌려가 산채로 살점이 뜯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조차 켤 수 없어 달빛의 의지의 장을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던 중 겹쳐진 두 장의 종이 사이에서 빳빳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칼로 틈을 벌리자 정교하게 그려진 주석궁 지하 평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면 구석 아주 작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영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리영호 총참모장. 그는 이미 10여 년 전 삼촌에 의해 숙청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의 수첩에, 그것도 주석궁 지하의 비밀 통로를 안내하는 이름으로 그가 적혀 있는 것일까요? 리영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심장부에서 숨을 쉬고 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70년 왕조를 뒤엎을 거대한 해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멀리서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지휘하는 비밀 암살조. 그들이 탄 검은 차들이 타가소 인근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고쳐 맸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 꽃제비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제 배낭에 꽂힌 옥수수 하나를 가리키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옥수수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타가소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엔 차가운 얼음 송곳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삼촌, 고모, 당신들이 태운 건 건물이 아니라 인민들의 마지막 인내심입니다. 저는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 첫 장에 피로 새겼습니다. 피에는 피로, 죽음에는 죽음으로. 12월 24일.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열흘. 평양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재자의 연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준비한 심판의 연회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동구역 장마당은 삶과 죽음이 1원짜리 동전 하나에 갈리는 곳이었습니다. 타가소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이곳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릿한 생존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해진 손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그 아이에게 참아다 주지 못한 딱딱하게 굳은 옥수수 몇 알이 만져졌습니다. 이 도둑년아, 이게 어디라고 손을 대.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장마당 한복판,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옥수수 한 알이었습니다. 보위부원의 군화가 노파의 마른 손등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살려주시라요. 우리 손주가 사흘을 굶어서 눈도 못 뜹니다. 노파의 애원은 보위부원의 코웃음에 묻혔습니다. 군화 끝에 맺힌 옥수수 알의 무게, 그것은 이 나라에서 인민의 목숨값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보위부원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첫 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칼은 금방 부러진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신 품 안에서 위조된 중국 담배 한 보루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노친네가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제가 대신 사죄드리지요. 여기 약소한 성의입니다. 담배를 본 보위부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습니다. 그는 노파의 손등에서 발을 떼고 침을 뱉으며 담배를 챙겨 떠났습니다. 노파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흙 묻은 옥수수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고마움보다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저는 장마당 깊숙한 곳,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가마솥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주인은 구부정한 허리로 시뻘건 쇳덩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들러 오셨소? 녹슨 가위보다는 성벽을 뚫을 송곳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망치질이 멈췄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저를 지하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군복을 입은 눈빛이 살아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인민군 최전방 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탈영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신 줄 아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시다. 대장간 주인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저 새벽회의 상급자로만 알고 있었죠. 한 병사가 제게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씨 일가를 위해 총을 드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내 손으로 쏜 총알이 굶주린 내 동생의 가슴을 뚫을까봐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제발 누구든 좋으니 이 지옥을 끝내주기만 하십시오. 그들의 절규는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증오하는 그 일가의 핏줄이지만 동시에 당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장마당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위부의 대대적인 물순분자,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횃불을 든 군인들이 장마당을 덮쳤고 인민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대장간 주인은 제 손에 낡은 단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단검 손잡이를 보십시오. 이건 당신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생전에 아끼던 칼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단검 손잡이에는 정교한 백두산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핏줄의 상징이자 저주의 상징. 주인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짜 백두의 혈통이 가짜를 몰아낼 때 평양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12월 24일 주석궁 지하의 문은 안쪽에서 열릴 것입니다. 저는 단검을 품에 넣고 불타는 장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노파의 통곡 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옥수수 한 알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무게가 바로 제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12월 24일 제가 그 주석궁 지하의 문을 열 때 그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잔인한 배신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지상보다 지하에서 더 가혹했습니다. 장마당의 불길을 피해 도망쳐 온 곳은 버려진 사동 탄광의 폐갱도였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탄가루 냄새와 죽음 같은 정적뿐인 이곳에서 저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울음 섞인 신음 같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갱도 끝자락으로 기어갔을 때 제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때 묻은 종이 뭉치를 돌려보며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소서.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것은 곧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티켓입니다. 이더러 보이는 중년 여성 마리아가 저를 발견하고는 차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입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보내러 온 늑대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아버지가 남긴 단검의 문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갱도 안쪽 더 깊은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심장을 돌보던 주치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대가로 수용소에서 사라졌고 그녀는 이곳 지하에서 새벽해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독재자의 성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인민의 공포로 세워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공포를 벌이는 날, 저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마리아와 신도들은 밤마다 갱도 벽을 팠습니다. 그 끝은 주석궁으로 향하는 비상 전력 공급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흐르고 탄가루가 상처에 박혔지만 기묘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삼촌의 핏줄이라는 죄책감이 이들의 기도 소리에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도 중 한 명인 젊은 청년의 눈빛이 줄곧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갱도 입구 쪽을 살폈고 품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독재의 공포는 이 거룩한 기도처조차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동무, 품 안에 든 게 무엇이오? 제 서늘한 질문에 청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것은 평양방어 사령부의 인장이 찍힌 밀서였습니다. 내일 새벽 이곳을 토벌하겠다는 보위부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청년은 보위부에 잡힌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동지들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마리아와 신도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제 손에 낡은 십자가 펜던트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주석궁 지하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암호가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솔 동지, 당신은 우리의 총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방패가 되어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용서하며 그를 끌어안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갱도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몸을 날린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폐광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위부가 갱도 입구를 통째로 폭파해버린 것입니다. 안에서 기도를 올리던 그들은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탄가루와 섞여 검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진동은 평양 시내 전역에 전해졌고 그것은 인민들에게 보내는 새벽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세하게 새겨진 숫자들과 함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무릎 꿇는 자들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그 밑에 떨어진 쪽지 하나. 그것은 평양방어 사령부의 비밀 이동 경로였습니다. 거사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단 5일. 저는 이제 지하의 기도 대신 피의 진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쪽지 끝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제 어머니의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창광거리의 공기는 평양의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탄가루 냄새도 비릿한 굴주림의 향취도 없었습니다. 대신 은은한 프랑스산 향수 냄새와 비싼 수입 담배 연기가 대기를 메우고 있었죠. 저는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공구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위장된 전기 수리공 신분. 하지만 제 품속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담긴 그 쪽지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의 사택. 육중한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끝방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 어린 시절 마카오의 집에서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려주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던 겁니까?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제 기대를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은 뒷모습을 한 김여정의 직속 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한솔 동지, 너무 늦게 왔군. 당신 어머니는 지금 주석궁 지하 벙커에 있어. 고모님이 당신을 부르기 위해 만든 아주 정교한 미끼였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본 쪽지, 제가 들은 소문, 그 모든 것이 저를 평양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야. 김여정이 당신 어머니를 방패, 사마 해외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들이지. 이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면 김씨 왕조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야. 그때 은신처의 창문이 깨지며 새벽회의 강 대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여간첩을 제압하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한솔 동지, 함정입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광거리의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 대위는 숨을 헐떡이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저를 형처럼 보살펴준 사람. 하지만 그가 잠시 무전기를 확인하러 돌아선 순간 저는 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빠른 중국어 교신음을. 북한군 장교인 그가 왜 중국 정보기관과 은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 대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다가와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12월 24일 거사일에 주석궁 입구에서 김여정을 생포합시다. 그래야 어머니를 구하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의 발치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유럽 왕실에 납품된다는 초고가 브랜드의 담배, 굶주린 인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던 그의 손가락 끝에 묻은 그 사치스러운 향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양의 어둠 속에서 제가 싸워야 할 적은 삼촌과
고모만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이름 뒤에 숨어 조국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려는 자들, 그리고 어머니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해 저를 조종하려는 이 거대한 체스판. 알겠습니다, 강대위님. 당신의 작전대로 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품 안의 단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강대위, 당신이 나를 주석궁으로 이끄는 이유가 정말 혁명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혈통의 코드가 필요해서입니까? 밤하늘에 뜬 달은 창백했습니다. 70년의 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12월 24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석궁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단순한 해방의 길이 아니라 누가 나를 먼저 배신할 것인지 겨루는 죽음의 경주가 되었습니다. 12월 23일 밤, 평양의 대기는 얼어붙다 못해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마치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버려진 지하철 광명역 깊은 곳에 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눈빛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독재를 향한 증오라는 가장 강력한 탄약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작전명, 새벽의 종, 내일 05시를 기해 주석궁을 타격합니다. 강대위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떨림은 혁명을 향한 설렘이 아니라 거액의 거래를 앞둔 투기꾼의 불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주머니 속의 단검을 매만졌습니다. 강대위, 당신이 꿈꾸는 내일과 내가 꿈꾸는 내일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어린 통신병이 다가와 제게 낡은 종이 뭉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거사에 목숨을 건 병사들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거든 주석궁 근처엔 얼씬도 마십시오. 그곳은 이제 인민의 피로 씻겨야 할 더러운 곳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놈에겐 절대 총을 쥐어주지 마오.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괴물일 뿐이라오. 글자마다 맺힌 눈물 자국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들은 기만솔이라는 이름표를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을 위해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제가 짊어진 이 옥수수 한 알의 무게가 이제는 거대한 태산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짜 얼굴을 한 채 걷는 평양의 마지막 밤, 창정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허름한 판잣집 창가에는 아이들이 추위를 이기려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바뀌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 11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마지막 암호. 가장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가장 낮은 우물을 통과해야 한다. 저는 만수대 의사당 뒤편, 잡초만 무성한 폐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주석궁 지하 벙커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이자 김씨 일가만이 알고 있는 비상 탈출구였습니다. 그때 품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주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솔 동지, 들리는가? 나는 이영호요. 준비는 끝났소. 내일 평양방어 사령부의 포신은 주석궁을 향할 것이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당신 곁에 있는 자의 그림자가 너무 길구만. 리영호 장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 노병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강대위, 그리고 그 배후의 숨은 거대 세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사가 성공하는 순간 강대위는 저를 제거하고 평양을 중국의 속국으로 바치려 할 것입니다. 저는 은신처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양 잠입 이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실리콘 위장막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거칠고 찌든 노동자의 얼굴 뒤에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하얗고 날카로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당신이 도망쳤던 그곳으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저는 제 본래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단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이제 6시간 뒤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길이 될 그 태양이 나는 오늘 김씨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이 더러운 역사를 끝낼 첫 번째 사형 집행인이 되겠다. 결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05시 정각. 평양의 하늘이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암흑에 잠겼습니다. 제가 던진 EMP탄이 독재의 신경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진격하라, 제 외침과 함께 폐우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던 지하를 벗어나 사자의 심장부로 뛰어들었습니다. 타타탕,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석궁 지하 복도는 순식간에 피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한솔 동지, 오른쪽입니다. 강대위의 외침을 따라 몸을 날린 순간 제 머리 위로 탄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총알은 보위부원의 것이 아니라 제 뒤편 강대위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대위, 당신 미안하다. 한솔아, 넌 여기까지다. 새로운 조선은 중국의 질서 아래에 세워질 것이다. 강대위의 배신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 이영호 장군의 탱크 포신이 주석궁 외벽을 박살냈습니다. 화광, 무너진 잔해 사이로 인민들의 함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신자 강대위는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찢어진 어깨를 움켜쥔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자, 인민이 기다린다. 우리는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보위부의 저항은 인민의 파도 앞에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장마당의 노파, 대장간의 청년들이 던진 돌멩이가 총구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주석궁의 중앙홀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 세계는 보라. 오늘 김씨 왕조의 성벽이 무너진다. 벙커의 문이 열리자 역겨운 향수 냄새와 공포의 악취가 쏟아졌습니다. 그곳엔 제 삼촌 김정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다오, 한솔아, 다 주마. 그 비굴한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모 김여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목에 칼을 겨눈 채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백두의 혈통을 더럽혀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다. 그녀가 자폭 스위치에 손을 올린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김정은의 미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총을 든 자는 피칠갑이 된 강대위였습니다. 비자금 계좌만 있으면 넌 필요 없어. 강대위가 어머니를 향해 총구를 돌리던 찰나 저는 품속에 단검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아버지가 지켜온 그 칼날이 배신자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끝났다. 강대석. 무너져 내리는 천장 아래 어머니가 자폭 장치의 전선을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한솔아, 가라. 인민들에게 평화를 주어라. 저는 오열하며 어머니를 들쳐 메고 지상으로 뛰었습니다. 등 뒤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70년 독재의 상징인 주석궁이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기 자욱한 광장에 섰을 때 수만 명의 인민이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한솔 만세.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 탄생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발치에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대위가 가졌던, 아니, 이 모든 쿠데타를 설계한 진짜 배후의 기록이었습니다. 주석궁이 무너진 자리 위로 떠오른 태양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빛을 받는 인민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평양의 거리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고 아이들은 무너진 동상 파편 위에서 천진하게 뛰어놀았습니다. 김한솔, 우리의 지도자, 김한솔. 수만 명의 인민이 광장을 메우고 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974 부대원들과 이영호 장군이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한솔 동지, 이제 저 주석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앉으십시오. 그것이 인민의 뜻입니다. 권력,
그것은 참으로 달콤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손만 뻗으면 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강 대위의 품에서 발견했던 그 마지막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1%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아버지가 죽기 직전 저에게 남긴 유언이 아닌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솔아, 이 쿠데타의 시나리오는 내가 썼다. 하지만 이 계획의 완성은 내가 주석궁을 점령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순간이란다. 우리 가문이 인민에게 지은 죄는 오직 권력의 완전한 소멸로만 씻을 수 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곳에 오기 훨씬 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며 이 모든 판을 짜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환호하던 군중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저를 새로운 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왕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흘린 피는 무엇이 됩니까?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백두산 문양이 새겨진 단검과 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김씨 왕조의 마지막 핏줄로서 선언합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의 왕은 없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망령은 오늘 저와 함께 이 불길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고 여러분이 직접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 김한솔로 돌아갑니다. 광장은 충격과 감동으로 뒤섞여 오열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배낭을 메고 광장을 내려왔습니다. 이영호 장군이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보냈고 수많은 인민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첫 번째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통일된 평양의 장마당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곳 장마당 모퉁이에서 조용히 옥수수를 파는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옥수수를 덤으로 얹어주곤 하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의 오른쪽 손목에 새겨진 깊은 단검 흉터를 보며 그가 한때 뜨거운 청춘을 보냈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노신사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옥수수 한 알의 무게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미소 뒤로 평양의 밤하늘엔 더 이상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은하수처럼 흐를 뿐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